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태우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 의장입니다. 또 한 주가 또 가파르게 흘렀네요. 여러 이슈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지난 한 주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스쳐갔습니다. 물론 코로나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외에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그런 국가적인 이슈들이 많이 스쳐갔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 국제적인 시각에서 트럼피즘,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뉴 트럼피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아시아판 네이토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 전에 중요한 현안 몇 가지 좀 짚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이제 하나의 그 정책 과제로 와 있는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면 국민 소득 경감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위축된 심리로 결국 국가 전체가 다운되는 이러한 국가 예산 문제, 보니까 지금 대충 지금 국회로 넘겼다고 그래.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해가지고 넘겼는데, 총 555조 원, 약 555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약 8.5%가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55조 8천억에 달하는 2021년도 예산을 충족시키려면 최대한 89조 7천억 원의 국채도 발행해야 된다고, 그야말로 빚덩이에 앉는 국가 경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전국으로 위축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다는, 또 일부 어려운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니들 정책이다 뭐다 해서 이야기들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정말로 이러한 엄청난 재정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 경제 그 체급에 맞는 예산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알다시피 또 이 예산 중에는 굳이 2021년도에 급하게 시행을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이, 물론 그 분야도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조금 좀 1, 2년 좀 시행을 보려도 되는 게 서너 가지가 눈에 띄는데, 그게 원래는 2022년부터 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걸 1년 더 땡겨서 한다고 그러고, 우리 또 고생하시는 장병 여러분들, 사병들 이발비, 또 이발비도 지원하고 10,000원인가요? 봉급도 인상한다는데, 당장 1년 텀을 두고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지 나라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문재인 정부가 17만 4천 명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고 지금 많은 철밥통 공무원들을 뽑고 있는데, 내년에 공무원 3만 명을 증원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다 취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이 전산화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은 공무원 늘리지 않아도 돼. 이거는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도 공무원을 3만 명 증원한다는 거는 그거는 앞으로 국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줄 거예요. 물론 당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의 그런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의 예산 효율성이라든지 국가 경영의 부담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미 40%가 지금 붕괴된 상황이고, 올해만 보더라도 본 예산에다가 추경 예산을 3차례나 했어요. 그래서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43.5%까지 올라와 있다. 이거 국회에서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고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예산 규모치를 잠깐 제가 살펴보니까요, 2017년도는 400조 5천억이었고 그것이 2018년도에는 428조 8천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작년에는 469조 6천억, 올해 2020년도는 512조 3천억, 그리고 내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55조 8천억까지 이렇게 예산 규모가 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예산 주요 구성 비율을 보면은 전년 대비 증가합률하고 보건복지 비용이 아무래도 복지 비용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으로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약 200조 가까이 되고 일반 지방 행정 비용이 약 86.5조, 교육 분야 71조, 국방 분야 52.9조,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29.1조, 연구개발 분야 27.2조, 사회간접자원 분야 26조, 농림수산식품 분야 22.4조, 공공질서안전 쪽에 21.8조, 환경 분야 10.5조, 문화체육관광 분야 8.4조, 외교통일 분야 5.7조. 그래서 지금 증가합률을 보니까 가장 많이 증가를 나타난 게 22.9% 증가율을 비롯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인데, 이 부분은 완전 탈원전 정책을 하고 무리하게 지금 국가의 전략 에너지 정책하고 과연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 비용도 뭐 10% 이상 증가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국회에서 좀 철저하게 좀 따져서 꼭 필요한 돈은 쓰고 아닌 거는 삭감을 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기에 물론 국방 예산이 52.9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지금 제가 계속 국제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우리 분단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걸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국방 예산은 좀 더 늘려야 됩니다. 5.5% 증가된 거는 좀 적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이 국방 예산을 5.5%밖에 늘리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다. 이거는 더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생명권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확실한 한반도 주변에 안보 정세가 조성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 상태로 보면 2022년도에 약 1000조까지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1인당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이 올해 1619만 원이래요. 빚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4년 후에 2024년에는 2557만 명 7만 원, 2557만 원으로 1인당 나랏빚이 증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국가 채무 비율이 36%였는데 2022년에는 50%를 훨씬 돌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빚이 8년 만에 2배 증가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왜 이렇게 규명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사도 채무 비율이 이제 46%까지 만약에 증가하면은 국가 신용등급 그렇게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올해 지금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3.5%,
인데 내년에는 이게 지금 46.75%까지 지금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839조에서 945조까지 늘어난다. 2022년도 가면은 약 1070조가 돼서 50.9%까지 늘어나고 2023년도는 1196조 그래서 54.6%까지 증가하고 2024년도는 1327조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58.3%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은 과연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국가 채무가 막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토론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인당 채무가 말이죠. 이렇게 급격하게 막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1619만 원 1인당 나랏빚이 내년에는 1823만 원 늘어난대요. 1823만 원. 2022년도에는 2064만 원. 2023년도는 2306만 원. 네? 여기 지금 통계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1인당 나랏빚이 2557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랏빚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한 5가지 훑어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국가 채무증 계획 이명박 박근혜 9년보다도 60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기사를 봤고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6%였는데 마칠 때는 50%가 넘을 것이다. 이건 엄청난 증가세 아니겠어요?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660조의 국가 채무를 물려받았는데 아마 끝날 때쯤 되면 1000조를 물려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지만 이건 너무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5시 일어나서 신문 한 5군데 이렇게 훑어보면서 또 한 가지 좀 저를 또 화나게 한 거는 아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검찰에서는 조사를 한다고 그랬으면 깔끔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면 되는데 조사를 하는 건지 시시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59일간 휴가를 해가지고 병가를 낸 19일은 지금 59일간 휴가한 것 중에서 19일 동안 병가를 냈다는데 기록도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록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군복무 당시에 아프다면서 열흘간 휴가를 낸 뒤에 한 차례 또 9일을 더 연장했고 또 이렇게 사병이 말이죠. 아무리 아프다고 그래도 20일 가까이 휴가를 낸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병들이라면 좀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 있고 또 복귀를 해서 휴가를 연장한 것도 아니고 복귀하지도 않고 휴가를 연장하고 또 오늘 뭐 보니까 저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에서 뭐 자료 낸 걸 보니까 그 추미애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 군 지휘관에게 연락해서 이 문제를 상의했다는 사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특혜고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좀 해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가를 내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고요. 진단교력이 있어야 되고 휴가명령서가 이 3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 3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정상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병가가 아니냐 이런 지금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빨리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 국가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면 국방장관은 절차대로 했다고 그러고 추미애 장관은 소설순이하는 식으로 이거 국회를 아주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런 짓거리들은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최고위원회의 한 다음에 우도 발언이라든지 다른 형식을 빌어가지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태에 대해서 많은 진단을 했어요. 며칠 전에는 제가 걱정했습니다만 지난 29일 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괌에서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을 회담하는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처음에는 참석할 것처럼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 하다가 안 간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알다시피 스티브 비건이라는 미 국무부의 부장관이 좀 아시아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퀘드라는 그러한 유럽의 네이토식 다자간 안보 협력체를 구상을 밝히는 중에 있고, 거기에 지금 일본과 호주, 인도와 함께 일단 4나라로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와 베트남까지 합해서 7나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국 우리 국방장관이 불참한 괌 국방장관 회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국제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아주 첨예한 갈등 구조로 국익을 확보하려는 이러한 야국강식의 정글 같은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동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5년밖에 이임 통치를 받지 않은 주사파 권력이 대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 그런 안보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속인다든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불참을 결정했는지 저는 지금도 의아합니다. 물론 양재츠 미 공산당 간부가 와서 서훈 국가안보실장하고 부산에서 회동을 하면서 압력을 넣겠죠. 우리 당은 그걸 내가 누차례 두 사람 회담록 좀 공개 좀 하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되는지 공개 좀 하라고 그랬어요. 공개할 리가 없겠지만 지금 알다시피 유럽의 나토가 12개국으로 시작해서 지금 27개국으로 확대돼서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잘 견인하고 있듯이 이제 아시아에서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오고 있는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아시아판 네이토를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는 반응도 뜨뜻미지근하고 계속 미국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중국 공산당의 그런 아주 무리한 요구에는 저자세로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내보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괌 미국 일본 국방장관회담에 우리 국방장관이 안 간 거는 가히 말이죠. 이거는 아주 망국적인 그런 잘못된 외교 참사입니다. 제가 군사 외교 참사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이거는 노골적으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탈미해서 친중으로 가겠다는 로고를 하는 그런 하나의 행보가 아닌가. 특히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밑에 외교안보 라인이 새로 구축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에는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부산에 온 양재츠가 절대로 미국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한 압력을 넣고 갔고,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우리 국방부는 분명히 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국방부의 관료들이라면 가야 된다고 했을 텐데 청와대에서 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뒷얘기가 나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엄청난 외교적인 참사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는 미국과 일본 간의 통합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문제, 정부 감시훈련 문제, 지금 중국이 국제사회 협약을 무시하고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저지르고 있는 군사 패권 행위에 대해서
같은 우방국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의 국방장관이 빠졌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말이. 예? 정신 나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나겠어요 정말. 예?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한미일 체제에서 지금 친중 노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사파 정권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아주 잘못된 그런 정책 결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많아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래 한미일 국방장관 해도면 한국 국방장관이 불참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국과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이 못된 정권의 오판이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으로 지금 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아니 우리의 동맹국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을 오겠다고 8월 말에 방문하겠다 우리 정부에 일정 조율을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는 합참의장이 지금 언제 왔으면 좋겠다는 일정 조율도 못 해주고 있는 근데 동맹국을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 정권? 이 정권 17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조시대 영조처럼 뭐 50년 집권할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동맹국을 불편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잘못된 정권이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잘 짚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붉은 주사파가 외교안보 라인까지 다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수 중에 악수를 두고 이렇게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6.25 이후에 어렵게 말이죠. 대한민국을 지켜온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를 허물고 친중으로 가서 친북으로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얼마나 첨예한 일들이 한반도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가장 비근한 얘기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그 군사 패권 경쟁. 우리 대한민국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우리가 처신 잘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 미국의 태평양에 주둔한 제3함대 사령관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한 남중국해의 그런 긴장 관계 때문에 미국은 지금 저 태평양 상공에 해상에 38척의 군함을 지금 갖고 있다고. 그 중에는 3대의 항공모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 잠수함도 8대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지금 중국은 군사훈련을 했잖아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고 인민해방군하고 중국의 미사일 전략사령부가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인 시위에 대항하는 모양새로 오늘도 뭐 미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그 군사력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뭐 과거에는 등평 미사일이 1600기까지 봤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는 다 못 찾아냈는지 뭐 1250기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남중국해로 중국이 등평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등평 21은 1500km까지 날아가고 정확하게 목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아마 검증된 것 같아요. 등평 26은 3000km, 4000km까지 날아가는. 예? 그래서 상당한 위협적인 이런 미사일을 갖고 있고 또 중국이 갖고 있는 SLBM 미사일은 11,000km까지 날아가는 거를 시험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가. 이렇게까지 미국과 중국이 좀 대결 구도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일 체제를 국방장관이 가서 또 공고히하고 검증된 신뢰성 있는 우방들과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들. 정말 화가 납니다. 예? 잘못된 이념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그 남중국해 옆에 그 센카크열 수도 있잖아요. 다요이다운가요. 거기도 뭐 지금
항상 긴장관계가 조성된다. 뭐 일부 분석가들은 성동격서로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하다가 중국이 또 센카쿠 열도를 점령해서 미일 동맹에 도전하는 그런 군사적인 강수를 줄 것이다. 하여튼 뭐 연일 뭐 남중국해 그 인공섬 만들 때 중국 기업들 24개가 참여하는데 미국이 다 제재하고 있고 말이죠. 국제정치적인 환경이 이렇게 안 좋잖아. 시진핑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 권력자들로부터 말해 빨리 퇴진하라는 압력을 받고 미국과의 외교정책 실패에 대해서 추궁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텐데 미국은 11월에 대선에 어떻게든 좀 백인 강력한 애국심이 있는 보수적인 계층을 결집하려면 전쟁 분위기로 가야지 표가 많이 오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면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그 양재추 서훈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안 되는데 참 그렇게 들었는지 말이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선 이후에 혹시나 트럼프가 떨어지고 조 바이든이 되면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은 누가 되든 아마 강경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중국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태평양을 중요시하는 정책은 계속 가져갈 거고 또 북한에 대한 그런 미국의 좋지 않은 감정은 겉으로는 외교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본질은 독재국가는 안 된다. 인권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이고 핵 문제 안 된다.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화학 무기, 대량살상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미국이 손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는 없어. 아마 비슷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북한 핵을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방식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오히려 민주당은 더 강화된 검증 방법을 택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큰 흐름, 국제정치 흐름, 그걸 갖다가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명명을 하고 있는데 트럼피즘이 과연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8월 29일자 제가 자료를 읽어봤어요. 8월 29일자 어트랜틱이라는 그런 언론에 기고한 그 미국 랜드 코퍼레이션 랜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토마스 라이트 씨가 쓴 Will Trumpism Change Republican Foreign Policy Permanently?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주의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기 좀 핵심적인 내용만 시간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나하나 영문을 읽고 번역을 해주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글에서 Will Trumpism Change Republican Foreign Policy Permanently? 미국의 트럼프주의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주제의 그런 글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그런 중요한 정보가 좀 있어요. 일단 70명 이상의 공화당 정부에서 일했던 외교 정책 통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좀 전통적인 공화당의 외교 노선에서 이탈하는 모양새 때문에 약 70명 정도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낙선하면 미국 외교 정책 이전 상태로 복귀해야 된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가 그렇게 했다는 걸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들이 자유와 프리덤 앤 디모크래시, 민주주의를 최상의 가치로 설정하고 외교 정책을 수행했던 것과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 다소 국수주의적인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이걸 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전통적인 공화당의 과거 이제 정책 기반자 및 공화당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동맹국을 우대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동맹국들은 미국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를 이야기해서 국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다. 외교 정책도 큰 비전보다는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인식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메라톤 이니시에이티브라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메라톤 이니시에이티브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전통적인 공화당 정부와는 좀 다른 새로운 전략을 담은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약간은 좀 수정된 노선으로 지금 트럼피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이 모든 것의 중심이던 단극체제 유니폴라리티가 끝나고 미국도 다극체제의 일부분, 멀티폴라리티의 일부분으로 세상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나 지금 미국 사람들은 중국의 부상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어찌 견제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유럽에서 나토를 보호하는 대서양 동맹을 우선순위로 했지만, 지금은 중동에서의 문제도 거의 세 번째로 관심사가 지금 전략가 세 번째로 떨어져 있고,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문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문제.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실용적인 국력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다루자, 이념적인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측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이념적으로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라서 중국이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의 덩치가 커지고 민주주의 국가라도 이 정도 국력을 가지고 미국과 경쟁하는 체제라는 실체적인 중국을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의 어떤 점에서 이퀄리브리엄, 세력균형적인 접점을 찾고 국제정치를 이끌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유니버설리즘, 보편적인 가치만 강조하는 과거의 미국의 정책으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비책을 낼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우려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민주주의만 이야기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다소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발전 정도가 적은 인디아라든지 헝가리,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그런 나라들하고 동맹체제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좀 다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유럽도 지금 미국의 이런 변화하고 있는 트럼피즘을 이해하면서 미국 스스로, 유럽 스스로도 이제는 미국의 과거에 형성됐던 미국 중심으로 유럽 질서를 탈피해서 제3의 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지금 구상들이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unfettered globalization이라고 되도록이면 모든 지구촌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제한이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신공화주의자들이 트럼피즘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본, 상품, 서비스를 다루는 분야 자본가들이 이득을 보는 그런 unfettered globalization, 무제한적인 지구촌의 현상보다는 국제경제 질서를 조금은 미들 클래스, 많이 가진 자, 그리고 자본과 서비스, 상품의 분야에서 일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집단들의 혜택을 보는 것 중엔 실질적으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 질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 이렇게 트럼피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번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표 중산층의 일부를 흡수하는 전략으로도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전통적인 공화당의 가치, 고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 그래서 이거는 클래식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 그런 사상은 원래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맹을 중시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개방적인 무역 질서에 대한 신념을 굉장히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래서 클래식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미국에게는 굉장히 큰 전략적인 자산이죠. 철학적으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비전인데, 지금 트럼프가 이거를 너무 버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그런 미국 우선주의로 너무 치우치면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공화주의자들은 지금 문제를 좀 제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공화당 내에는 지금 미국의 트럼피즘과 또 맥을 같이 하면서 좀 신고립주의자들이 목소리도 있어요. 이걸 네오 아이솔레이셔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들은 중동 문제라든지 유럽에서는 좀 관심을 덜 가져야 된다. 지금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이들을 봉쇄할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적극적인 모든 세계의 그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선별적으로 중국에 집중하는 그런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주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네오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신고립주의자들이 이해하고, 이거는 트럼피즘하고 정확히 내용이 같지는 않지만은 같은 맥락에서 흐름을 좀 갖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목소리가 지금 섞여서 미국 공화당의 싱크탱크 브레인들 지도자들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민주주의 위기는 안 된다. 미국의 큰 위협이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튼튼히 지금 지켜야 되고, 민주주의가 악화되고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쇠퇴되면 일단 큰 틀에서는 미국의 경쟁자들에게는 다른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견제의 목소리도 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뉴 트럼피즘이 과거와는 다른 미국의 국수주의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미국의 가치라든지 추구해오던 이러한 미국 정책 결정의 중요한 축들이 무시되는 건 아니다. 같은 목소리들이 토론을 하고 있고, 그 축에서 또 신고립주의자들이 트럼피즘과 맥을 같이 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미칠 겁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한미동맹 문제가 이런 틀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가정할 때 한미동맹 문제도 과거처럼 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도 감청론이 나옵니다만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주사파 정권의 논리라든지 이 동맹에 대한 가치, 자세를 보면은 이거는 쪽박을 찰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흐름, 철학적인 기제의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글을 더 소개하면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거는, 미국 외교협회에서 나온 특별 보고서인데요.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스페셜 보고서인데, 로버트 블랙윌이라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하고, 아까 좀 전에 소개한 토마스 라이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쓴 특별보고서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The End of World Order and American Foreign Policy. The End of World Order and American Foreign Policy. 그러니까 세계 질서의 종말과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또 보니까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제가 원문을 지금 직접 읽었는데 며칠 안 된 그런 보고서예요. 아까도 소개한 것도 8월 말에 나온 거니까 며칠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국내에 소개가 안 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미리 읽고 직접 원문을 읽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 코로나 전국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새벽에 CNN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2,400만 명을 넘었었고 뭐 사망자는 80만 명을 넘었는 거. 미국만 보더라도 사망자가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거의 뭐 15만이 넘은 것 같던데요. 확진자는 뭐 500만에 가깝고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전국 이후 미국의 대처 방안에 대한 이런 특별 보고인데,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조금 온건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제가 좀 핵심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미국의 국익과 현존하는 국제질서 유지 방편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넘버원이 뭐냐면 create a persuasive 미안합니다. 영어를 조금 하고 좀 번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reate a persuasive model of competent U.S. governance, which will in turn reinforce America's international leadership. 그래가지고 미국의 국제 지도력을 강화시킬 경쟁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미국의 통치 모델을 개발해라. 지금 중국의 도전으로부터 또 코로나 정국으로부터 지금 요구받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vitalize North American collaboration. 캐나다와 같은 북아메리카 지역의 나라들과 연대를 좀 강화해라. 전통적인 미국의 그 가장 가까운 우방들하고 관계를 강화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fundamentally reform the way the United States deals with its treaty allies and partners. 그래서 국제사회 도약 동맹국과 동조자들을 규합하는 그런 개혁 방안도 한번 모색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increase ambitions with Europe. 유럽과의 새로운 그 향상된 목표를 한번 설정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strengthen relations with India. 인디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라. 이건 이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티브 비건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아시아 인도 지역에 지금 퀘드 4 플러스 3, 퀘드 7까지 가죠. 나토식의 집단안보체제 구상까지 나오고 이런 중 아니겠어요? 이게 한국이 자꾸 빠지고 있는 건 이 주사파 정권의 큰 실책입니다. 구한말에 세국정책보다 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invest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국제기구에 더 적극적으로 좀 투자 좀 해라. 그렇죠. 미국이 지금 WHO 같은 데 중국한테 내줬다가 큰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어요. 좀 더 미국의 목소리를 내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condition engagement with Russia.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그런 대처 방안을 좀 구성하라. 그래서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미국보다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새로운 러시아의 관계 정립. 인게이지먼트는 좀 포용 정책 쪽으로 가라냐. 이거는 중국이 지금 당장 급한 현안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reduce involvement in the Middle East.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동 지역에 관심을 좀 줄이자 이거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관심을 제3순위로 두자. 여기도 이미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역할을 축소하자는, 미국 역할을 축소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stop deterioration in the balance of power with China. 그리고 중국과의 앞으로 그 지금까지 미국이 접점을 찾았던 세력 균형의 축을 갖다가 더 악화되는 걸 방지하라. 이건 적극적으로 트럼피즘에서 얘기하듯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compete with China but compartmentalize transnation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pandemics and international terrorism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봉쇄를 하든 경쟁을 하든 대처를 하되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전염병 문제, 국제 테러 문제 등은 좀 분리해서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work with other countries so that the rebuilding of national economies is consistent with maintaining an open and mutually beneficial global economy. 그래서 역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의 개방적인 질서, 즉 국제 무대에서 타국들로 하여금 개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 체제의 구축이 모두의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게 협조하는 그러한 상호 호혜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를 하자, 뭐 이런 지금 취지로 좀 이런 제안들이 나왔어요. 그래 한 11개 정도 개안인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이 보고서가 제가 알기로는 공개된 게 며칠 안 됐는데 이미 미국의 국무성에 국방성에 외교정책에 반영이 돼서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공화당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로 공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혜롭고 지속적인 지도력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국제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많은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가 그리고 많은 그 해안을 가진 관료들이 오늘도 맨날 토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가 이런 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자꾸 토론이 되고 이러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흐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관심도 없고 오직 중국만 쳐다보고 북한만 이야기하는 잘못된 주사파들에 의해서 큰 시대적인 흐름에 지금 뒤처져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바이든이 뭐 당선되든 뭐 큰 안보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조금 이제 그래도 뭐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는데 대북 정권법에서 아마 민주당이 조금 더 실무자 협상부터 시작하는 조금 더 촘촘하고 원칙적이고 완전한 틀을 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다룬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탑다운 방식, 국가의 지도자가 위에서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하는 이런 방식을 앞으로도 갖고 갈 거라는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하여튼 인권 문제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인권 문제에 더 강력하고 뭐 더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는 하되 조금 정치적으로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지도자하고 타협을 해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축이 굉장히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동을 칠 수 있는데 지금 엊그제 괌에서 한 국방장관도 안 가고 있고 또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이런 보편적인 문제들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고 자꾸 빠지는 것은 대단히 큰 실책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재선이 되면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아마 굉장히 큰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계속 딜을 하려고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데 주한미군 카드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 협정 문제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더 손을 보려고 하는 이런 측면도 좀 강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고 교착 상태였으면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뉴 트럼피즘에 기반해서 중국 봉쇄 선언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아주 강경한 노선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재선되면 더 큰 자신감으로 이렇게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아주 그 상원 의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교통으로도 미국 의회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트럼프는 사업가 하다가 또 뭐 방송 진행하다가 어떻게 보면 재력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인 아주 국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라면 조 바이든은 외교통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전략적 인내,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인내를 복귀하면서 촘촘하게 실무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촘촘하게 군사 경제 압박 노선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예? 북한이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뭐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에 상원 외교위원회 이런 데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결코 김정은에게 뭐 끌려다닌다든지 노란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아마 당분간 안 꺼낼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동맹에 대한 그런 가치라든지 그 철학이 트럼프하고는 달리 미국의 전통적인 그 외교 정책의 틀내에서 지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전시작전 총대권 달라고 그러고 띵깡 놓는 주사파 정권이 탈미 친중을 하면은 언제든지 뭐 칼을 뽑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아마 한반도의 지금 안보적인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불리직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 전국에서 또 이 주사파 정권이 지금까지 취해온 탈미 친중 노선에서 그런 증폭의 함수를 더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부는 절대로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외교적으로는 강력한 동맹체제에 기반한 중국과의 뭐 협력관계 정도로 수사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내용은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무조건 미국 편에서 모든 걸 해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공산당과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교류를 하는 그런 이중자체를 잘 써먹어야 됩니다. 그 가치와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보편적인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어오고 우리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사상적으로도 다양하고 종교적으로도 자유롭고 이렇게까지 끌고 와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노선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참 친중 노선으로 가는 사람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6.25 때도 인천 상륙작전으로 중국 공산당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압록강변까지 갔을 때 중국 공산당이 개입 안 했으면 통일될 수 있었어요. 통일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중국 공산당 아니에요? 주사파 정권은 자유민주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연방제 통일을 원해서 그런 거예요? 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과 보편적인 민주이념에 추천한 정부가 되고 외교정책이 돼야지 미국과 가까워지는 거지. 지금처럼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반민주적인 권위주의적인 공산당 체제로 달려가는 정부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생길 텐데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장 답을 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왜 안 갔습니까? 밤에 거기 가서 중거리 미사일, 중국의 등평 중거리 미사일에 대항하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일본과 한반도에 배치해야 되고, 애들은 뭐 1250개 1600개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여기 뭐 수백 개는 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사드도 또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네이토식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다자항모 협력체, 한국은 베트남이나 뉴질랜드는 한국은 참여사를 받겠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뭐 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마크 레일리 합참의장님 빨리 오셔서 한반도의 이 어려운 군사 형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대한민국의 생명권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구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적미적 일정도 안 주고 말이에요.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세력들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속이 타고 말이죠. 화가 나고 상식에 벗어나는 외교안보 정책을 하고 있는지. 자꾸 정치인들 뭐 욕해봤자 의미는 없습니다만 국회에서도 그거 하나 제대로 따지는 놈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걱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아직 우리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그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쓴 두 개의, 하나의 논문하고 하나의 특별 보고를 기반으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전국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상적인 흐름과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인텔리들이 생각하는 세계 경영 전략의 철학적 흐름,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한반도에서 어떻게까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대략적입니다만은 큰 틀에서 말씀을 올렸어요. 우리는 공당이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자유우파의 그런 사상적인 흐름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수우파다 자유우파다 이런 이야기에서 해서는 안 돼요. 경제정책 그런 면에서 우리 당에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분단 국가로서 한치도 알 수 없는 안보 정국에서 우리 공화당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제가 국제적인 흐름과 맞물리면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사무총장을 하고 대학집회 총괄본부장을 하고 또 투쟁할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광화문에서 1년 동안 있을 때는 제가 뭐 이런 걸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급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했습니다만은 정책위 의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조금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당이 어떠한 노선을 가지고 외교안보 정책을 앞으로 제안을 하고 우리가 주도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이 되면은 이러한 철학적 정책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당원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볼 수 없는 따끈따끈한 자료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저도 갑갑하고 그러면 항상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색을 하고 있는데 이조 시대 중종 때 그 정암 조광조라는 그 당시 개혁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자료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시대가 혼돈스럽고 혼미할 때 돌연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실천한 개혁가, 개혁 정치인의 상징으로서 조광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짧게 살다 갔습니다마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의 확고한 개혁 사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그가 모든 걸 버리고, 물론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개혁 정치를 편 시기는 4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미완의 그런 개혁 과제를 놓고 다시 그 수구 세력들의 견제를 받아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만은 정치는 그렇게 신념과 확고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 어둠의 시대, 희망을 잃은 시대에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야지 나라가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처방을 냈어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남 이제 욕하는 것도 징그럽습니다. 그 자식들 잘못한다고 맨날 욕하고 이제는 그들이 안 하면 잘할 수 있게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항상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와 항상 솔선수범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투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역할을 다 못하고 있어요. 미래통합당 그 보수라고 할 수도 없죠. 제주권 내 정당이 어찌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밖에서 투쟁하고 있는 보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단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밤잠을 못 자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도 아직 조광조가 이야기하는 그런 개혁 정치를 실천할 만한 동력을 못 만들고 있어요. 진정한 보수의 개혁과 보수의 정치를 위해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철학적인 흐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좀 더 고민해보고, 정치 뭐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때가 됐을 때 몇 년을 하더라도 조광도처럼 모든 걸 불사르고 훗날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지 나라가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